Thinking Bridge Times 2024년 8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성향 달라도 연애 결혼할 수 있나? 국민 58% 불가능. 김병규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자라면은 국민 42% 가능이라고 제목을 쓰고 싶어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 10명 중 9명 진보 보수 사이 갈등 심각, 코로나 시기 높았던 사회통합, 엔데믹 후 급락, 행복도 사회갈등 심각성 함께 상승, 종교계, 검경, 시민단체, 정부, 법원, 언론, 노조의 불신 커, 국회 신뢰도 21% 낙제점. 여기 종교계, 검경, 시민단체, 정부, 법원, 언론, 노조 불신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실태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교제 의향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뭐 전문 용어들을 갖다 붙였는데 친구 및 지인과의 술자리, 그 정치 성향이 달라도 67%는 같이 술자리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연애 및 결혼 42%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부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술자리 같이 한다는 거로 없다 그러면 33%로 요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애 결혼만 요구다가 갖다 붙였단 말이죠.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제목을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한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이 제목만 보고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제목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는 28%뿐이 안 되고 71%는 같이 활동 안 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한다면 사회생활을 정치 색깔이 틀리면은 걔네들하고는 안 만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좀 이렇게 풀어서 매겨서 좀 설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9명이 진보 사이 갈등이 심각하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총칼을 갖는 권한이 있는 그런 나라라면 미국처럼 내전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총칼만 안 들었지 지금 내전 중인 거라고 우리가 진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0명 중 9명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갈등이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겠죠.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비판을 하고 싶고요. 현재 한국은 정치 성향과 지역 갈등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갈등은 도농 갈등으로 질문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도시화로 해서 도시에 인구 집중이 되고 농촌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갈등의 의미는 지금 저는 퇴색했다고 봅니다. 도농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대 호남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 자식들이 하는 얘기지 일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 성향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다로 제목을 바꿔야 한다. 나는 정치 성향이 달라도 결혼해서 42년
잘만 살고 있어요. 보건사회연구원은 실태보고서에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국가 예산을 실태보고하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실태를 조사해서 해소 방안을 연구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의 갈등 해소도를 저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 해소도라고, 저희는 대립 클라우드라고 해서 대립 해소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 진보의 갈등인데 두 가지는 어쩌면은 다 필요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의견이 서로 틀려가지고 하는데, 결혼한다, 결혼 안 한다, 지역 갈등 없다, 지역 갈등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대립 갈등 속에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해소하는 우리가 그 토론 내지는 대화,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변화 매트릭스 크라우드, 이런 그 표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그 참고 자료로 맨 밑에 뒀던 건데, 이번에 맨 위로 이런 해결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장의 슈퍼스타는 과거 이야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경제, 조선일보 일본어판인데,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그 중진국에서 그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모범 교과서다라고 칭찬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제는 과거 얘기하고 선진국병 환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정쟁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다. 이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환위기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 등 해가지고 했지만은, 사실 그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기업들을 팔면서 다시 그 외화를 꿀 수 있음으로 해서 위기를 벗어났던 거죠. 우리가 노력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외환 위기인데 달러를 다시 차입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하게 그걸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조적 저성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 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의 그 주제도도 현재 한국은 저성장 구조 터널을 가고 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 기묘하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죠. 게다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면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는 언제쯤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진단만 하고 이 논설도 진단만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은 구조개혁을 한다는 건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 터널을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최대의 과제이다. 사설은 어떠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한다. 한국은행이 말하는 구조개혁의 구체성은 모호하기만 하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스루프 패러다임이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세상을 지배한다기보다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현재 그 장부로 정리하는 게 원가세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스루프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또 진보적인 성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뭐 보수 측이다, 그 다음에 진보 측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 이거죠. 어떻게 살면은 이 나라가 생존하고 국가의 이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어떤 경우는 진보적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옳은 길이지, 이게 무조건 저쪽은 나쁜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 사고방식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퇴는 끝나갑니다. Retirement as we know it is ending 이라고 이 사자 헤도로스 에코노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언제 은퇴할 것 같습니까? 65세? 동생? 운 좋으면, 운이 나쁘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젊다면, 뭐, 이렇게 이제 질문형으로 하면서 고소득 국가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람은 현재 연금 수급자보다 평균 2년 늦게 은퇴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은퇴 연령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생산직 60세였는데 현재 65세로 되어 있죠. 사무직은 한 60세까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50대 초반에 퇴직을 명퇴를 당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덴마크는 2070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74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럼 도대체 연금을 타먹는 시기는 뭐 몇 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연령이 그때쯤 돼서는 90세가 뭐 평균 연령이 되려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노동 연령은 여전히 15세에서 64세다. 그러니까 한 70세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그림을 갖다 붙였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효도 관광이지 뭐 제 돈으로 갔다 왔다기보다도 그래서 오늘날의 연금 연령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평균 65에서 69세 인구의 23%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나이 먹어서도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일본도 그렇게 많다는데 일할 수 있으면 일하게 되고 연금 가지고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기능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시력, 건강, 두뇌 나이, 그리고 의사결정과 같은 특정한 능력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은 현재 조종사, 소방관, 그리고 경찰과 같은 소수의 직업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직업에 이거를 한번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지표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가족 수를 측정하는 노년 부양 비율인데 이것이 이제 높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상징적으로 해리스 대 트럼프였는데 트럼프 78세 본인은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리스 59세인데 우리나라로 60세면은 옛날에 60세면 할머니라고 불렀겠죠. 근데 자기는 이제 젊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은퇴는 자의적과 타의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타의적은 주로 급여 생활자들일 것이고 자의적은 자영업자나 정치인으로 상징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는 시대의 추세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노동 연령도 이미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와 출산율은 상반관계다. 수명이 짧은 동물이 출산율이 높죠.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수명이 올라가면 그게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건 자연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은퇴 연령의 기준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장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사업가들 돈 있으면은 뭐 은퇴 안 하죠. 왜 합니까? 계속 그 높은 회장 자리를 하고 있든지 또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은퇴를 안 하면서 일반 기업의 생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만 65세면은 무조건 잘라.
이런 거는 그 형편성이 좀 떨어진다. 그 정신건강이나 정신력이 정치인이나 사업가 이런 사람들만큼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생산직이나 사무직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죠. 카리비안 해적과 동인도에서의 오랜 악연, 목루 동심 파괴라는 8월 2일자 방송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김정민 박사라고 몽골 박사입니다. 현재의 세계 정세를 7대째 내려오는 로스차일드 금융 세력의 반개간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CBDC 그 디지털 화폐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것이 이제 누가 세력을 잡느냐라 가지고 지금 대립돼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고 트럼프의 재선운동을 제2의 독립전쟁으로 현재 비유를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스타일드가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그 힘이 약화되어 가는데 중국이 그쪽 편으로 넘어간 것이 화근이란다.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모대통이나 뭐 이런 공산당을 밀어준 게 그때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그때 그 골드만삭스 이런데 카리비안 해적 출신들의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 키워줬는데 배신을 지금 때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국민당 장개석이를 미국이 안 밀어줬느냐? 그게 아니고 소련의 남하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산국가끼리라도 대립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만약에 그 장개석이 중국을 통일했다 그러면은 미국보다 막강한 진짜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었는지도 모르죠. 다만 이 사람은 수많은 인용 자료들로 자신의 관점을 상관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이고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방송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계 정세를 걸어볼 금융 세력 간의 이해관계까지는 공감을 하고 저도 좀 그런 생각에 이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협력과 경쟁 구도로 지금 이 사람은 읽어내는데 저는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로 해석하려고 지금 뭐는 노력하는 그 과정이 지금 싱킹 브리지 타임즈의 또 그 어떤 그 속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그 방송할 때마다 첫 번째 인용하는 자료죠. 정치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앞에 얘기한 그 김정민 박사의 그 방송 내용은 둘째 상관관계의 수립 역량 이거에 아주 그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로 방송을 해주고 있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연성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소집이 있는데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자꾸 인용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지고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그 복잡한데 저 사람이 전문가인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거로 좀 세상을 좀 바라보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스트5의 금융 3사 이와테연의 본사를 둔 상장기업 연수입 순위 일본의 메일뉴스라고 보도된 내용인데 이와테연이 그 동부에 있는 요 빨간색 표시한 데가 이와테연인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그 랭킹 5의 그 상장 기업인데 이화태은행 다섯 개 상위 랭킹 중에서 세 군데나 은행입니다. 연봉이 이게 만행이니까 633.2만행. 에르테스라는 데가 리스크 감지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솔루션, 그러니까 IT 업체죠. 기타니온은행 525.5만 원, 그 다음에 비바람 태양은 포켓 마르세라고 해서 전국의 농가 어부와 직접 소통하며 제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이다. 특성을 하든지 어떡하든지 요즘에 냉장 그 쿨링 박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죠. 도읍구은행 그 519만 5천행. 그래서 세 군데나 있는데 랭킹에 제조업은 없다. 이게 이제 이 제조업의 쇠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공업도시는 좀 또 이 별도로 있죠. 뭐 저기 후쿠오카의 기타큐슈라든지 오사카 근처 고베 뭐 이런 데가 공업도시가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한국 2024년 평균 연봉 5천만 원이라고 2024년 초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것도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중소기업 봐라. 2,500도 안 되는 데가 호도 안 돼. 무슨. 어쨌든 평균은 5천이라고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뭐 이화태은행이 633만 2천행이니까 지금 한 6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5천만 원보다 약간 높은 거죠. 상위 랭커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도 많으니까 이쪽 평균으로 보면은 이화태형 같은 데는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도 아마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이라면 지방은행만 돈을 번다고 비판 기사를 낼 것이 뻔할까라고 질문형을 던져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방은행, 저기 호남지방은 광주은행이 있고 부산은 부산은행이 있는데, 여기는 뭐 현자체 세 개나 뭐라 그럴까요? 그 시중은행이 아닌 그 지방은행,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없죠. 네. 보아뉴스인데 독일 유엔사 합류,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 강화. 독일이 유엔사를 합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 강화. 국방장관, 우리나라 신국방장관이죠. 독일 북한 위협 공동대응 새 동반자가 됐다. 독일의 그 국방장관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엔사령부 18번째 회원국 가입,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우리의 공동 노력 강화, 독일이 다국적 노력 기여, 귀중한 전문성 재원 기대, 피터 응우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합류, 한반도 평화 안정 신호, 인도태평양 지역 독일의 헌신 강화, 어려운 시기에는 평화적 협력 기반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규칙에 기반한다는 것은 이제 법의 질서로 이 세계 평화 국제 질서가 좀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외무장관이 또 여성이군요. 아날레나 베어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텔 직원 15% 감원, AI 붐 모타 적자 지속, 지지통신 외교부 보도 내용입니다. 종업원 15%에 해당하는 1만 5천 명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뭐 이래가지고 쓰는 돈도 좀 경비도 삭감한다, 이런 뉴스 보도입니다. 인텔의 손실은 16억 2천만 달러 적자랍니다. 전년에는 14억 8,100만 달러 흑자였는데 1년 만에 적자가 16억 1천만 달러 적자가 됐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은 저건
자릅니다. 미국식 경영 방법은. 미국식 경영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 유연성, 즉 필요시 수시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일은 평생 고용 경영에서 한국은 IMF 이후 미국식 도입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도 매우 고심하면서 진행한다고는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자르진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상법이 그래도 좀 일본식 경영이 아직도 남아있고 가족 경영이라고도 하죠. 한번 우리 직장에 들어오면 가족처럼 평생 충성하면은 평생 먹여 살린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기업들을 일본들은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식 경영 필요 없다. 우리나라 일본식 경영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또 그런 의견들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견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 르노니산 판매량 제껴 3위, 영업이익률 톱5 중 1위, 신주희 기자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상반기 출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까지는 400만 대인데 현대차 그룹, 기아 뭐 이런 데 다 합쳐가지고 361만 6천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3,300만 대 이상은 르노니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고 돼 있고, 스텔란티스하고 GM은 300만 대 이하로 지금 이제 돼 있네요. 영업이익률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10.7%, 도요타 그룹이 10.6%, 거의 뭐 유사합니다. 마진율이 좋다는 얘기인데, 올해 상반기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 두 자릿수.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두 자릿수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품 믹스 전략은 꾸준히 해온 전략이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언제라도 우리는 그 전기차만 했던 것도 아니다. 지금 화석연료 엔진, 휘발유차,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도 하고 하이브리드 차도 하고 다 한다. 그 제품 믹스를 잘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요거는 양궁시상대에 올라간 정의선 회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 축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납품 협력업체의 납품 가격을 후려치기 해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인지 상생 협력 수준인지 그것이 중요할 것 아닌가. 현대차는 잘 나가는데 거기 납품회사들은 아이 뭐 재미 못 봤다 하는 기업도 많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얻은 과실의 낙수 효과로 국내 생활 경제에 기여하고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납품 협력업체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납품 가격을 받아주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전 세계 원전 수출국 단 6곳, K원전 경쟁국 어딘가 봤더니라는 제목으로 손차민 기자가 뉴시스에서 7월 21일 거를 좀 늦게 좀 가져왔습니다. 현재 7월 기준 60개 원전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데 세계 최고로 러시아가 38개를 수출했답니다. 중국, 불란서, 미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LMH 4기 성공으로 6번째 수출국 반열이 됐다. 이번에 그 체코 원전에 된다 그러면은 좀 좋겠죠. 여기에 상응하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구조 재편 시 1조 투자 여력 확보 원전에 투입하겠다 하는 것을 정윤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딴 데로 돌리는 거로 돼 있죠. 그 뒷면에 참
제가 그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 바백하고 이게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는 거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영역으로 보면은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이렇게 그 세 분야로 그래서 저는 그 두산은 헤비듀티 업종 특화한 두산이다 이렇게 봤는데 상반기 그 두산 그러니까 지주회사 꼴이죠. 연결인데 매출이 9조밖에 되질 않네요. 2.8%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2% 감소했으니까 영업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이 19.5% 감소한 6,846억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요게 이제 상반기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 자체 그거는 이제 아직 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발표했었는지 좀 헷갈리네요. 순식간에 미초토화시킨 펜타닐 제약회사 조작서 시작됐다. 이용옥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는데 기적의 진통제 펜타닐은 어떻게 중독 위기를 초래했나? 1959년에 얀센의 창업자 파울 얀센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펜타닐을 그때 개발했는데 이게 그 모르핀의 50 내지 100배에 달하는 약효로 인해 매우 강력한 약물이었다. 진통 효과가 탁월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대형 수술 환자용으로 사용됐는데 버튜파마가 마약인 옥시코돈과 달리 옥시코돈 서방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통증을 잡아줄 정도로만 약물이 느리게 체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작된 임상실험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또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 병원비가 비싸게 나오니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는 미국의 현실을 악용한 것이다. 치료가 끝나 더 이상 처방을 받을 수 없었던 옥시코틴 중독자들이 길거리 마약상들에게 의존하게 됐죠. 그로 인해 옥시코틴과 같은 오피오이드계 마약 헤로인 판매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이 마약 원료 공급, 잠입 취재로 펜타닐 문제 심각성 알린 벤 웨스트 호프라는 르포 전문 기자가 이거를 중국에서 펜타닐 그 뭐라고 돼 있나요? 원료 이거를 펜타닐 전구체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 위안청이라는 그 회사의 건물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면 합성마약을 공개적으로 밀매하는 기업들의 금전적 보조금과 포상을 제공하겠다고 또 지적을 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미중 관계에서도 원래 그 발생의 원인은 미국 자체에 있었지만은 요즘 그게 마약화되면서 펜타닐 원료가 되는 그 펜타닐 전구체를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다니까 이게 또 그 미중 간에 좀 문제거리로 나타나고 있죠. 이 여자분이 이거를 그 소개한 그런 기자의 얼굴을 좀 가져왔습니다. 마약 조지 보스는 다 남성이다. 중남미 여성 마약상들의 주목한 데보라 보넬로라는 요 기자분인데 왜 이 여자들이 그런 그 마약 보수가 됐느냐? 특히 시골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대로 그 마약 이런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중심인데 그러면은 중남미의 경제 수준이 상승하면 즉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면 마약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라고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있겠죠. 제대로 살아보자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감사한다. 건강보험도 뭐 빵꾸 난다 어쩌고 저쩌고 다 또 그 겁들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내 여름이 새로운 정상입니까? 기후변화는 미국 전역에 불볕더위를 가져왔다. 뭐 많이들 얘기 나오는 거지만은 이제 여름에는 실내 에어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노멀화된다. 이런 얘기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루틴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노멀이다. 이렇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쉬며 더위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워싱턴 거기에서 이 얼음 냉수를 판매하려고 이런 그 술에 끓어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계 올림픽을 추계 올림픽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 여름 휴가를 유지한다면 남반부 호주, 뉴질랜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북반구에서는 시베리아로 가는 여름 휴가 이런 게 개발이 되면은 러시아는 석유만 팔지 않고 관광 수입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우리 시베리아로 놀러 오세요. 바이카로스 아주 시원한 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관광 개발을 해가지고 러시아도 관광 수입으로 그렇게 되면은 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여행 갈 일이 어렵다 그러면은 남쪽 사람들이 저기 그 북한의 두만강 쪽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좀 있지 거기도 덥겠죠. 자관 시베리아 같은데 여름 휴가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름 휴가 때 남반부 호주로 가는 지금 가을철 아니 겨울철이니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만들어 가지고 좀 해야 생존이 가능한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습니다. 의료자문 동의할 의무 없는데 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험금 빌미로 강제로 의료자문 동의하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라며 버티기도 보험사와 싸우는 게 무서워 치료 포기한다. 금감원 의료자문에 동의할 의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보험이죠. 그거 청구했는데 돈을 안 준다. 뭐 이런 장한 보험을 저는 솔직히 든 게 없어요. 건강보험에는. 뭐 보험 들 여력이 있어야 뭘 보험을 들죠. 안 들었습니다. 막 걸리면은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미국은 외적으로는 일국 지배의 세계 패권국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대신 간접 지배 형태로 해석된다. 뭐 그동안에 쭉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 하면서 지속된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미중 대립을 이용해 대한민국은 자유자본 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루어야 미래 한국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세계 최초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는가? 간접 지배의 도구로 선택된 것은 달러 화폐 패권이다. 5일 달러와 유로 달러까지 파생된다. 미국의 간접 지배 형태도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동맹 형태를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간다. 즉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무기도 구입해줘야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현재 그 상황을 한번 인식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